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의과 금정섭입니다. 오늘은 토미존 서저리, 척골 측부인대 재건술, 특히나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측 측부인대 혹은 척골 측부인대라고 하는데요. 이 측부인대 재건술에 대한 수술에 대한 내용과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6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와인드업, 스트라이드 얼리 코킹, 레이트 코킹, 액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팔로우 스루. 이 중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모든 동작이 다 자연스럽게 돼야만 부상 없이 공을 잘 뿌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레이트 코킹에서 액셀러레이션, 우리말로는 가속기라고 하는데요.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지는 가속기 시기에 팔꿈치에 힘이 많이 전달이 되고, 특히나 이 외반력, 말구 스토크라고 하는 외반력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쪽을 잡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느슨해지고, 그리고 손상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인대 손상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속기에서 팔을 앞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공을 뿌려주기 위한 동작을 할 때 이 안쪽, 여기가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인데, 이 안쪽에서 이 척골이라는 뼈하고 상완골이라는 뼈를 이어주고 있는 내측인대, 우리가 이걸 내측 측부인대 혹은 척골 측부인대라고 하고, 영어로는 MCL 또는 UCL이라고 하는데, 그 인대에 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계속 부딪히게 되죠. 이 부딪히는 이 요골두와 상완골 후두 간의 압력이 거의 쌀 2가마니 정도의 압력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 내측 인대의 신장력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투구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척골 측부인대는 점점 이렇게 질이 안 좋아지고 느슨해지고 부분적으로 파열이 진행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이 늘어나면서 뒤쪽이 부딪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도 이 골극이 생기거나 후방 충돌로 인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강이 그 주변 근육으로 되지 않거나, 또 무리한 투구에 과사용이 돼서 혹사가 되게 되면 인대 손상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관절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한 토미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쪽은 벌어지고 인대는 끊어지면서 점점 진행이 되고, 후방의 골격은 점점 마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 바깥쪽은 연골이 부딪히면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쪽에 있는 척골 측부인대의 신장, 느슨해짐, 파열, 이런 게 되겠고, 이쪽의 인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위한 수술이 바로 토미존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던지면서 뻑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 내측에 있는 팔꿈치에 압통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서 이 새끼손가락까지 저림감이 찌릿하게 나타나거나, 아랫반의 타이트한 느낌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팔을 꺾어서 안쪽으로 통증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이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받게 되고, 초기에는 인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어렵고 웜업 하기가 힘들거나 오래 걸리고, 팔꿈치가 항상 타이트하고 구부리고 펴주는 것이 제한이 오면서 팔꿈치 근처 붓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찌릿하고 저린 느낌, 이런 느낌이 들다가 계속 이런 느낌이 없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게 되면은 팔꿈치 안쪽이 공 던질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이제 제대로 기량을 펼치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시기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한 재활을 하고 나서도 복귀가 되지 않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팔꿈치 상태, 지금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이쪽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압통을 우리가 호소하는지 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 팔꿈치 안쪽을 늘려주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팔을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고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지, 이런 유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구스 스트레스 검사라 그래서 외반력을 유발하면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안쪽 관절을 벌린 상태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쪽이 정상적인 관절 사이 간격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는 안쪽에 있는 인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절 주변을 지나가는 인대를 확인하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요 관절 사이 간격이 있고 인대가 이렇게 와서 뼈에 붙어야 되는데, 뼈에 붙는 자리에서
까만색으로 약간 결손이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이런 부위가 보이면은 우리가 인대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관절을 직접 이렇게 벌려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관절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대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구나 판단해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가장 진단을 할 때 정확한 검사는 역시나 MRI가 되겠고, MRI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부착부에서 떨어진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50% 이상의 부착부에서 파열돼서 떨어져 나간 게 보이고, 지금처럼 관절이 느슨해져서 계속 이런 식으로 관절이 벌어지는 소견이 있다, 그러면서 내측으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토미존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저희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이런 2006년도에 개발된 세 가닥 3스트랜드 도킹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선호돼서 사용되어지는 수술법이고, 여러 가지 수술법이 그 이후에 발견이 되긴 했지만 가장 든든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은 아직까지는 이런 도킹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힘줄의 끄트머리를 뼈에다 묻어서 심어 놓고 거기에 연결된 봉합사를 여기서 봉합해 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이런 도킹 테크닉을 쓰게 되고, 처음에는 두 가닥 도킹 테크닉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어느 순간 힘줄을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전반적으로 세 가닥이 튼튼하게 보강을 할 수 있는 세 가닥 도킹 테크닉을 쓰는 게 최신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수술한 쪽 팔에서 이 수장건이라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힘줄을 떼서 그거를 이식건으로 자가 이식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이 이식건 자체가 많이 얇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4스트랜드 도킹이라 그래서 네 가닥으로 재건술을 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 이식건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꿈치 내측 부위를 이렇게 피부를 절개해서 안쪽에 근육을 노출시키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 그 근처로, 이게 그림이라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쪽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거를 항상 유심하게 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을 스플릿, 갈라서 인대를 노출하게 됩니다. 인대를 노출하고 나면 이렇게 인대가 파열된 부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열된 인대 부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특수한 기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봉이 달려 있는데요. 이 뼈에다가 일정 부분 터널을 만들어서 힘줄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터널 사이의 간격과 그 깊이, 모양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실수를 줄이고 항상 일정한 간격을 나타내기 위한 가이드, 이쪽으로 드릴을 넣어서 구멍을 뚫고 패싱을 시켜서, 힘줄을 패싱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 뼈 사이에 있는 간격과 뼈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가이드를 씁니다. 이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쓰는 것과 그냥 쓰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것과는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런 특수한 가이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의 본 터널을 만들기 위한 수술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도 마찬가지, 상완골 쪽도 거기에 맞게 일정한 길이와 깊이의 그 힘줄이 뼈에 들어가서 도킹이 되는 그 부분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 손목에 있는 이 수장건, 이 아주 얇은 힘줄이죠. 이 힘줄이 이식건으로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줄을 사용해서 씁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cm 되는데, 그 정도 길이의 수장건을 우리가 이식건으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같은 쪽에서 보통은 저는 이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컬란즈 오브 클리닉에서 연수를 할 때 미국 선수들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경험상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을 때, 이 같은 쪽에서 우리가 이 힘줄을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손목 힘이나 이 상완골, 상지에 힘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우려돼서 반대쪽에서 힘줄을 떼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같은 쪽에 힘줄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되었거나 너무 얇아서 쓰지 못할 정도면은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쪽에 있는 힘줄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판단했을 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무릎에 있는 햄스트링 힘줄의 일부를 사용해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의 터널이 뚫려져 있는 부분에 이런 이 힘줄을 통과시켜서 고정을 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은 두 가닥, 그리고 세 가닥 부분 여기 있고 아직 고정이 덜 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인대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검사를 한 걸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 척골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적당한 간격이 마련된 아주 일정한 구멍이 확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식건이 들어간 그 위치가 이렇게 뚫리게 되고 거기서 봉합사가 나와서 봉합을 하게 되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요 깊이와 너비가 유지가 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 MRI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떨어져 있던 힘줄이 튼튼하게 다시 가서 이렇게 재건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서 이식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마취는 저희는 상완신경종 마취라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한쪽 팔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부위 마취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취에 대한 목적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불필요한 반사 기능을 차단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이르게 한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상지를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마취를 하는 거고, 이 척추로부터 목에 있는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얼기인 상완신경총, 목과 가슴 위쪽 겨드랑이 부위로 진행이 되는데, 그쪽에 바늘을 사용해서 저희 마취과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정확한 위치에다가 마취약을 투여해서 그 신경을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코피나 각막 손상, 그리고 수술 부위나 아니면 마취한 부위 주변으로 해서 혈종이나 염증, 그리고 폐 손상, 주위 혈관이나 신경, 근육의 손상, 경련, 심장마비 등의 일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고, 간혹 가다가 마취가 한쪽으로 해서 이제 신경 지나가는 경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부위가 아닌 그 언저리에 있는 부위만 마취가 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마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수술이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전신 마취를 추가로 해가지고 온전한 전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략한 형태의 마스크식 전신 마취를 병행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건 이제 제가 여기다 설명의사가 사인을 하게 되고 환자분이 이 뒷면에다가 나머지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시면 되는 게 이 마취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걸 토대로 우리가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토미존 수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 양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손바닥 장건의 힘줄을 이용해서 이 뼈의 터널을 뚫어서 세 가닥 3스트랜드 도킹 테크닉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수술하기 전에 궁금증을 풀어 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수술 회복 과정에서 이제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로서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염증, 감염. 우리가 열구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를 항상 세척을 하고 수술하면서 무균 상태로 수술을 하지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균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안착이 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그 이후에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거나 균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염증이나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상처 치유 지연, 출혈, 혈관 손상, 그리고 피부 손상, 그리고 뼈 터널을 만들어 놓은 부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충분한 길이를 남겨놓고 뼈 터널을 뚫긴 하지만 뼈가 상당히 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다른 외상을 당하거나 해서 그쪽 부분에 골절이나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뭐 혈압이나 쇼크, 신경 손상 등이 이제 기타 수술적인 방법에 상관없이 수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관절의 강직이나 통증, 운동 제한들이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관절 주변이나 그 주변의 유착이 얼마큼 심하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사용하는 항생제 및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가볍게 지나가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수술하고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적고 저희가 수술하고 이제 재활을 단계별로 우리 스케줄에 맞춰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이외에 시행 가능한 방법, 인대가 파열됐을 때 어떻게든 약물이나 주사로 재생을 도모하고 물리치료나 보강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 힘으로 인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가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치료에 실패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반복해서 좋아지지 않을 게 예측이 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손상 부위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재수술이거나 아니면은 요 위쪽에 있는 상완골이나 아래쪽에 있는 뼈 모양성이 좀 다르거나 이쪽에 뼈 조각이 좀 상당히 크게 떨어져 있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인대가 심어지는 터널의 위치나
깊이, 너비 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식권 자체의 얇기나 두께에 따라서 세 가닥이 되느냐, 네 가닥이 되느냐, 이런 식의 수술 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략적인 내용, 이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다 들은 걸로 간주가 되게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하고 이쪽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이 토미존 수술에 또 국한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앞에서 나타난 이런 합병증이나 불편감이 미약하거나 별로 없을 때, 전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깁스를 보통 2주간 저는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봉합사가 제거가 되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창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고 각도를 유지하면서 재활할 때 도움이 되는 보조기를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착용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2주까지 고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한 6주에서 8주까지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근력 운동이나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재활, 투수 같은 경우,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흐트러진 어깨나 고관절, 코어, 하체 등을 다 같이 단련시키는 단계별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인대가 안착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공을 던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20주에서 24주에 이 스로잉 프로그램, 공을 단계별로 던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재활은 개개인마다 수술 후 경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 맞춤형 대처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추시 관찰, 우리가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한 3주나 6주 간격으로 이 수술 부위, 인대가 만들어져 있는 부위를 멀쩡한지 잘 아물어가고 있는지를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소견에 따라서 이런 재활하는 시기나 단계, 복귀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재건술이 돼서 삼각형 모양으로 인대가 잘 심어진 모습인데요. 지금 제일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힘줄이 이식이 돼서 인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바로 밑으로 이렇게 노랗게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척골 층부위대 재건술, 토미존 수술을 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척골신경에 대한 관리나 대처가 상당히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수술할 때도 물론 이 부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척골신경을 좀 이런 당기는 기구 같은 걸로 당기고 밀고 좀 늘리고 하면서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척골신경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림감이나 찌릿한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의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신경병증이 좀 심화된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신경 자체를 압박이 되는 다른 구조물들, 수술하고 나서 아무는 과정에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혈종 같은 게 생겨서 이걸 압박을 하거나, 그 봉합사 주변에서 압박이 되면서 신경이 좀 눌리게 되면은 이런 신경 증상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소견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거나 손가락의 변형이 초기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추가적인 신경 유리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물론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하지만,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대개는 일시적이고 한 2주 내에 다 없어지고, 길어봐야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해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척골신경 병증이나 척골신경 증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토미존 수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그런 단계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우리 병원 간호사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고, 직접 그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고, 수술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저런 단계별 재활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상 세종스포츠 금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